자, 그러면 다들 해보셨을 거라고 보고 우리 빠르게 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이 기쁨에게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 슬픔이라고 하는 슬픔이가 기쁨이에게 말을 거는 방식으로 시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선 슬픔이 마치 사람처럼 기쁨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된 표현 방법은 자연스럽게 뭐예요? 의인법이 쓰였구나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슬픔 그 자체는 눈에 명백하게 보이는 어떤 물체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느낌적으로 느끼는 어떤 추상적인 관념인가요? 추상적인 관념인 거죠. 따라서 슬픔을 사실상 우리는 이걸 추상적인 소재라고 보는데 뭔가 대화를 할 수 있고 뭔가 길을 걸어가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보자라고 제안할 수 있는 어떤 실체를 가진 존재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추상적인 소재를 뭐 하고 있구나? 구체화하고 있구나. 근데 이 추상적 소재의 구체화를 넓은 측면에선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 내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변화시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관적 변용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이 슬픔이 기쁨에게는 크게 두 개의 쟁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성격입니다. 성격은 의지적인 성격인데요. 이런 의지적인 성격이 어디에서 많이 드러나냐면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슬픔을 주겠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정적인 어미 또는 단정적인 말투를 통해서 의지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박애적이다. 박애가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웃들을 널리 사랑하는 걸 박애라고 부르는데요. 이 글은 왜 박애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 맨 마지막에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공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격은 박애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 왜 설득적일까요?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 이기적인 기쁨보다 무엇이 더 소중하다? 남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이타적인 슬픔이 중요하다라고 설득하고 있고요. 어떤 현실을 비판하고 있어요? 남들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걸 기뻐하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이죠. 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격 정리해 봤어요. 자, 주제입니다. 소외된 이웃에 관한 사랑과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에서 소외된 이웃이라고 하면 누가 등장했죠? 겨울에 귤을 팔고 계시는 할머니가 소외된 이웃으로 등장했어요. 자,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공동체적 의식 또는 이타적인 의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슬픔을 시적 화자로 설정했습니다. 당연히 나오는 게 있죠. 의인법이 쓰였구나 적으시면 되겠고 청자인 기쁨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쁨에게도 뭐가 쓰인 거야? 의인법과 추상적 소재의 구체가 같이 쓰였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본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등장하네요. 나는 당연히도 슬픔이입니다. 너는 기쁨이입니다. 사용된 표현 방법 의인법이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시에서 나라고 하는 화자가 등장하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화자가 구체화되었다. 또는 구체적 화자가 등장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화자가 외부로 드러난다. 이렇게 1번과 2번이 보통 내신 선택지에서 나라고 하는 화자가 등장하면 자주 등장하는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수능이나 내신이나 이렇게 기본적인 문법적인 내용들 또는 문학의 기초적인 내용들은 좀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신 수업하면서도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꾸준히 연상시켜 놓으면서 좀 수능이나 내신이나 좀 더 문제풀이할 때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화자의 어투 어떤가요? 단정적이죠? 의지적인 것까지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만약에요, 학교 선생님께서 용어를 바꿔서 출제하고 싶으시다면 단호하다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자, 요게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역설법이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슬픔이 기쁨에게를 사용하는 다른 학교 교과서들에서는 이걸 역설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역설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왜 역설법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통 역설법 하면은 우리 교과서에 등장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여러 번 했었죠? 아예 논리적으로 말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은 거인, 뭐 각진 원 이런 것들이 바로 논리적인 애초의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애초의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건 누가 봐도 역설법이라서 사실 시험 문제에선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것은 감정이라던가 또는 인식이 서로 모순되는 것들을 보통 가지고 와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미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찬란한 슬픔의 봄 이런 게 나오면 보통은요. 찬란하다 플러스 감정, 슬픔 마이너스 감정 그래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 감정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네, 하나로 수식되고 있네, 뭔가 감정적으로나 인식적으로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역설법이 보통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보통은 사람들이요 사랑은 플러스라고 보고 슬픔은 보통 마이너스라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소중하다 보통은 플러스라고 하는데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서술되는 게 서로 같은 동급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랑 비슷해? 감정과 인식의 모순에서 비롯한 역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랑보다 슬픔이 소중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슬픔이라는 건 뭐냐면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이타적인 공감의 슬픔이에요. 근데 이 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소외된 이웃들에 대해서 이타적인 마음을 가집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타적인 슬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외된 이웃들의 슬픔에 뭐 해야 해? 공감해야 돼. 그러니까 사랑보다도 뭐가 더 소중한 거야?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할 줄 아는 이타적인 마음의 근원이 되는 슬픔이 더 소중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되시죠? 자, 사랑과 슬픔 대조하고 있습니다. 맞죠? 왜요? 사랑보다 슬픔이 더 소중해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가치를 서로 비교하고 있네요. 겨울밤 거리에서 벌써 겨울이 나왔습니다. 겨울밤 거리가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힘겨운 삶을 의미해요. 이런 힘겨운 삶에서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할머니는 어떤 분? 소외된 존재를 대표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요 이런 소외된 존재를요 대표하는 상징적인 소재가 하나 등장한 소설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난쟁이로 굳이 설정한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 소외된 도시 빈민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설정했던 거였죠. 기억나시죠? 네. 자,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했대요. 약간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그쵸?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했어.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보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쁨이에요? 뭔가 이타적인 기쁨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기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대요. 그래서 슬픔의 평등한 얼굴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서 슬픔의 평등한 얼굴은 뭐야? 슬픔도 기쁨만큼이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 교과서에선 이렇게 달아 있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땐 약간 좀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해요. 이 교과서의 설명이. 하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의 일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기적인 기쁨 자체도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걸 거예요. 근데 이 글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하지만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할 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거든. 그러니까 너의 개인적인 일로 기뻐하는 이런 이기적인 기쁨만큼이나 남들을 생각하는 것도 소중하게 여겨야 해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 교과서의 설명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짚어갈게요. 슬픔에게 얼굴이 있대요. 무슨 표현 방법일까요? 의인법 나와야 되겠죠? 또 두 번째로는 뭐 해야 돼? 슬픔 그 자체는 추상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소재를 얼굴을 가진 존재로 얘기해서 추상적 소재의 구체화, 즉 주관적 변용이 이루어졌구나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의 화자는요.
소외된 이웃의 뭐 아픔을 외면하고 있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고자 하는데 이때의 슬픔은 어떤 슬픔이야? 소외된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하는 타인을 향한 이타적인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라고 했는데 이때의 어둠은 뭐랑 비슷한 의미겠어요? 위에 있는 겨울, 밤, 어둠. 그럼 얘들아 질문할게요. 색채 이미지 쓰였나요? 네, 쓰였습니다. 어디에서? 어둡다라고 하는 건 색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시각적 심상 쓰였나요? 시각적 심상 쓰였네요. 어둡다는 건 눈으로 확인해야 아니까요. 너를 불렀어요. 무슨 심상 쓰였을까요? 네, 청각적 심상 쓰였습니다.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았어. 아, 그럼 얘들아, 아까 슬픔의 평등한 얼굴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기쁨이는요, 기쁨만 아니까 뭐해? 평등하지가 않아. 그죠? 자,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가만히 한 장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이겠죠? 안타까워하는 마음조차 표시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관심한 너의 사랑이래. 누구에게 무관심한 거야? 앞부분에 생략되어 있는데 타인에게 또는 소외된 이웃에게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 누구를 위해 흘릴 줄을 몰라? 그죠. 타인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이라고 했으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종합을 해보면 이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쁨이의 특징은 어때요? 자기만 알아요. 이해되시죠?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때의 기다림이 의미하는 것은 소외된 이웃의 아픔에 공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여기에서의 기다림의 핵심 포인트는 공감이에요. 연민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해하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자체의 시와 연결지어 놓으면 이 기다림과 그 기다림이 같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몇 가지 표현 방법만 한번 짚어볼 텐데 계속 주겠다, 뭐뭐 하겠다, 뭐뭐 하겠다라고 하는 단정적인 어조가 뭐 하고 있어? 반복되고 있죠. 자, 그럼 얘들아, 반복법이 항상 출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 이게 반복법이냐 아니냐는 구별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눈만 있으면 다 알아. 그거 왜 틀리냐? 뭐가 반복되느냐를 자꾸 틀리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종결함이 어때요? 종결함이가 반복이 되죠. 근데 얘들아, 이때의 종결함이는 동일한 거야? 아니면 유사한 거야? 유사해요? 종결함이라고 물어봤어. 뭐뭐 하겠다, 뭐뭐 하겠다죠. 겠다, 겠다, 겠다. 그렇죠. 동일한 종결함이가 반복되고 있어요. 자, 만약에 기출변형으로 해서요. 의지를 나타내는 선화말음이 get을 반복하여서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하면 맞는 말이죠. 그죠?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떨까요? 세 번째. 유사한 문장을 반복했다. 유사한 문장. 나는 이제 너에게도 뭘 하겠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뭘 하겠다. 이게 반복되고 있죠. 그럼 유사한 문장 반복된다고 할 수가 있겠네. 자, 좀 더 바꿔볼게요. 네 번째. 동일한 의문을 반복한다. 의문 또는 음절로도 바꿔서 낼 수도 있겠죠. 뭐가 계속 반복돼? 다. 아니면 get. 반복되니까 동일한 음은 내지는 동일한 음절이라고도 바꿔서 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4번처럼 내면은 조금 치사하기는 하죠. 여하튼 그래서 얘들아 반복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거는 뭐가 어떻게 반복되는지예요. 동일하게 반복되는지 유사하게 반복되는지 은근 여기 포인트를 놓쳐가지고 안타깝게 틀리는 친구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건지 반복한 비슷한 건지를 동일한 건지를 꼭 구별하면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갈게요. 이 신행 화자는 가난한 이에 대한 무관심한 사람에게 기다림을 주고자 합니다.
자, 이 세상에 내리다 한방눈을 멈추겠다에서 얘들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한방눈 하면 뭔가 느낌이 좋잖아. 크리스마스 때 한방눈 오면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한방눈이 흰색의 이미지라서 앞에 있는 어둠이랑 대조되지 얘는 플러스야 이렇게 생각하면 틀려요. 왜? 화자가 뭐라고 얘기했어? 이거 금지시키겠어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예요. 볼게요. 한방눈은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얘들아 시에서 이게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는 화자의 태도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화자가 이거를 막아낸다거나 없애겠다거나 금지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소재 자체는 뭐야? 부정적인 소재야. 알겠죠? 한방눈은 그럼 뭐겠어요? 가진 자만이 누리던 기쁨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고통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겨울밤에요. 겨울밤에 귤을 팔던 할머니에게 귤을 팔고 계시는데 한방눈이 쏟아져 내려. 그럼 이 할머니 어때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을 데리고 올 거래요. 봄눈은 뭐 하겠대? 화자가 가지고 오겠대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그렇죠. 화자의 태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간단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왜 봄눈일까요? 자, 할머니가 힘들게 팔던 계절이 언제죠? 겨울입니다. 근데 얘는요? 봄이죠. 그러니까 뭐야? 겨울 가고 봄 와라. 그래서 이때의 봄눈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추워서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가와서 얘들아 추워서 떠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소외된 사람들이죠.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대요. 일단 눈이 그쳤어. 눈은 깔려있지만 눈은 그쳐있어. 그러니까 한방눈이 그쳐있는 거죠. 한방눈은 그쳐있으니까 지금 당장 직면한 고통은 멈춰있지만 여전히 눈길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여전히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너와 함께 걸어가면서 너가 다른 사람들의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함께 해줄게 라는 겁니다. 볼게요. 고통을 이해하고 참다운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대요. 슬픔의 힘은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는 힘인 건데요. 기다림의 슬픔까지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기다림의 슬픔까지라고 얘기했어. 언제까지라는 거야? 기다림의 슬픔. 위에서 기다림에 대한 언급 나왔었죠. 기다림이 뭐였었어?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소외된 이웃의 슬픔이 극복되기까지를 이제 이 기다림의 슬픔까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